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한때 되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요즘은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리 빠져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정적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은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이 작가님 왜 그러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좀 같이 민주당이랑 큰 울타리 안에 있던 정치인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미루어 짐작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탄핵에 집중할 때인데 자꾸 야당의 유력 주자 당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전선을 너무 허트리는 거 아니냐. 유승민 전 의원님은 항상 이제 자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은 뭐 범여권에서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말이죠 그 김종인 전 위원장,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지하는 모양새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특별히 뭐 아유, 처음부터 짓을 해야 되나? 그 김용일 위원장이 옛날에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또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네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도움 거 아닙니까? 네, 초반에. 예. 이번에 뭐 이제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칭 하시는 분인데, 한동훈 대표님은 김종인 위원장 아니라 네. 김종인 위원장 할아버지가 오셔도 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국민들이 검사를 뽑지는 않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윤석열 검사한테 하도 좀 뒤어가지고 그래도 이분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를 픽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지라기보다는 지금 좀, 만난 거 아니에요? 밀어주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분이 한 사람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진 아마 않으실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이제 항소심,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국은 신청을 해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올 수 없는 형량인데요. 2심 재판이 시작되자 본인이 받는 선거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판 지연 아니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끼시는 분들은 실익도 없는데 이걸 왜 했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왜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네. 똑같은 그 선거법 조항 가지고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사례가 여러 차례 쌓여 있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도 네. 저는 당연히 재판부가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뭐 법꾸라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법을 좀 안다고 법적인 기술을 써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서류 안 받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국선 변호사까지 선임할 지경까지 가고 그래서 그거를 변호인들이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자기 재판을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요즘 말씀 들어보면 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헌재가 여러 번 기각한 사안이잖아요. 지연시키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한번 해본 거다. 본인 생각이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인 판단해서 한번 한 거지 지연시키거나 뭐 다른 뭔가를 꿍꿍이가 있어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보이는 수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보다는 이제 법률가로서 나는 이거는 한번 따지고 싶다. 근데 그걸 안 했어야지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지. 심플한 의도로 가진 거다. 이번에 보면 헌재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재판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키느냐 거기에 관한 온갖 그냥 기술들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접수 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자료 요구서가 결국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흘 연속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책 하나 누가 써도 될 것 같아요.
면밀하게 말하면 뭐 양쪽 다 자기 거는 좀 지연시키고 상대는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중을 따지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죄는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죠. 죄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재판 지연시킨 거는 거의 뭐 6년, 7년 동안 건 재판이 많고, 어리선한 정치인들은 이렇게 많이 재판받는 사람도 없고.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이른바 더블 헤이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둘 다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싫어. 윤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 싫다는 사람도 정치 있어요. 혐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싫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라는 거는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온갖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왜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한테 그 정도 의석을 줬느냐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했을 가능성보다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아니요, 그걸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수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그게 모르겠어요. 다수죠. 아니요. 네. 근데 이수석님이나 저나 어지간한 정치인 같으면 아무리 탈탈 털어도 이재명 대표같이 그렇게 범죄 혐의가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거는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2심에서 7년 8개월 징역형을 받은 거고 그 대북 송금을 누구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재판받는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어떻게 저 사람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5년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그럼 재판이 속게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도중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혼란과 불안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2심이 3월 초에 나왔다고 쳐요. 유죄가 됐어요, 만약에. 무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유죄가 됐으면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대선은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있죠. 뭐 3월 초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그러면 이제 대법의 기각이 최종 되는 판결 이유들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통령 재임 중에 확정 판결을 때렸다. 네. 그러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단을 해서 저는 2심에서 스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누가 스톱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심이 빨리 끝나고 대법원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제일 깨끗하죠. 대표님 지금 대선이 눈앞에 와 있는데 압도적인 1위를 법원 판결 후보 자격을 취소시켜버린다? 그거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근데 부동 1위라는 것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러 사람이 그냥 경쟁을 하니까 그런 거고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독재해가지고 다 장악했기 때문에 독재요? 그렇게 딱 나오지.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로 이렇게 붙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있잖아요. 요쯤에서 어쨌든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리스크 때문에 김동연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김부겸, 임종석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비이재명계로 통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건지 안타깝다고 쓴 겁니다. 역시 비명계로 통하는 박용진 전 의원은 독한 말로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뭐 쓴소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한 시대를 같이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공지처럼 같이 모르셨는데 내란 세력의 준동을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비상시국.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다 안타까워. 예, 다 안타까운데
이분은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된 사람이잖아.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권 이거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한때 되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요즘은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리 빠져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정적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은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이 작가님 왜 그러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좀 같이 민주당이랑 큰 울타리 안에 있던 정치인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미루어 짐작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탄핵에 집중할 때인데 자꾸 야당의 유력 주자 당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전선을 너무 흐트리는 거 아니냐. 여기 집중할 때다. 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졌겠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포지션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중도 진보적인 합리적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저는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관점에서 보면 경선이 좀 재밌어야 되거든요. 도전자도 있고 막 말싸움도 하고 이래서 뭔가 좀 시끄러워져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잖아요. 컨벤션 효과는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렇게 막 나서서 뭔가 좀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입지가 불어나지도 않는데 포용하고 넉넉하게 가도 우아하게 이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또 다루고 싶은 얘기가 김용희 전 장관이 장관직 사퇴를 하고 나서 본인 어떤 비화폰은 사실은 이제 반납을 했는데 경호처에서 받은 게 있었나 봐요.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으며 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소수 직책에만 지급됩니다. 비화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용희 전 장관이 그래서 노상원 비화폰으로 대검 차장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화폰 이야기를 알기 전에요. 그때 굉장히 밤 시간인가 새벽 시간인가 출두해.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새벽 1시 반에 출두해서 들어갔어요. 갔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 뉴스 보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검찰에 가면 나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뭔가 검찰하고 그때 왜냐하면 그때가 검찰, 경찰, 공수처가 막 수사본부 설치하면서 맞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러고 수사권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을 때인데 그중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이라는 상대를 세 개 중에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좀 이상하다. 왜 검찰에 갔을까? 그때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때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한테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금 이제 장관 대행을 하신 분이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랑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알려주니까 그 이제 비화폰으로 이제 통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비화폰은 전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그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그 경호처가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게 통화를 해서 출두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국 세 기관이 경쟁을 하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제일 편하죠.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이니까. 신정이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도 시퍼렇게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제 내피셜로 그 라인이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너 경찰한테 가는 것보다는 검찰이 좀 편하다. 그래서 그 라인이 움직여서 검찰로 빨리 신명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쑥 들어간 거고 문제는
나중에 경호실 차장이나 본부장한테 영장 청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광우, 김성훈 이제 두 번 이제 경찰에서 이제 영장 청구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검찰이 반려해버렸죠. 근데 검찰이 두 번이나 반려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비화판을 통한 그들 간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거래가 혹시나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까봐 막은 거죠. 이게 이 오해를 사기 딱 좋죠. 근데 이 부분이 경호처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막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경호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화폰에 관해서 비화폰은 서버에만 남는다면서요. 근데 서버는 지금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의혹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저도 그 점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특검이 될지 앞으로 경찰 수사가 될지 몰라도 사실 지금 국무위원, 경호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수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특검이 되든 안 되든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 영역 다툼을 세게 하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뭐 헤게모니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았으면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건은 과거 검찰에 비춰보면 자존심이 좀 상할 일이죠. 수사 가지고도 서로 주도권을 지겠다는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검찰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검찰 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수사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경찰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대단하고 그것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순리대로 풀어야지 요즘 시대에 이게 좀 숨겨지겠습니까? 전 검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국내 이제 정치 소식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사실 저희 정치 상황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 안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다시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트럼프 1기 때 미치광이 전략해가지고 저희 썰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쨌든 뭐 전술적인 그런 것들이 재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이제 그 대북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약간 측에서는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또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축소로 전환될 거다라는 시각인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대북 제재는 핵 개발을 못 막았다.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할지 몰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거고 양쪽에 하나의 패러다임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이제는 바보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현재까지 갖고 있는 핵은 오케이. 더는 개발하지 마라. 또 하나 ICBM은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ICBM이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다고 보잖아요. 여기는 더 하지 마라 그러면 미국은 핵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우리는 핵을 그냥 안고 지내는 게 되는 거죠. 최악이네, 최악. 이게 우리가 지금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그런다고 해서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노벨 평화상이거든요. 가자 지구 전쟁도 정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하면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하면 성과만 보면 딱 평화상 줘도 손색이 없는데 트럼프니까 뭔가 깨름칙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 열망을 잘 활용해서 비핵화도 포기하지 않되 평화를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좀 큰 전략을 세워서 특히 저는 여야 합의로 이 부분에서만큼은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큰 전략이 뭐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 뭐 민주당에서도 의원이 뭐 노벨 평화상 박선웅 청원을 내고 이러는데 황당한 짓을 하던데 저는 진짜 최악의 최악은 뭐냐면 트럼프는 기분 좋게 노벨 평화상 받고 우리는 계속 북한의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대목걸이 차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게 우리한테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에 대해서 인도 파키스탄 같이 만약 그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간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를 안보를 위해서
다른 안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해서 독자 핵무장 해야 됩니다. 그 독자 핵무장 하면 자꾸 우리나라 진보 쪽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핵무기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그러시는데 도대체 북한의 핵무기를 무슨 수로 막겠냐.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 했잖아요. 우리도 일단 일본 수준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고 북한은 그냥 핵하고 미사일을 빵빵하게 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저는 국제사회한테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고 가장 비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니까 북한이 그렇게 가지고 장난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근데 핵무장은 저는 좀 반대고요. 핵무장을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하는 거는 뭐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일본도 핵무장할 거 아닙니까? 일본이 하든 대만이 하든 그거는 그 사람들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네. 전체가 도미노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 거죠. 저는 그 선택보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남북 대화의 어떤 채널을 끊어버리니까 미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이 채널을 저는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대화 좋고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까 미치광이 전략 이야기했는데요. 미친 사람 전략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입니다. 근데 핵이 원래 매드 전략이죠. 핵이 원래 매드 전략인데 그동안 이 미친 국가들, 핵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우리만 그냥 점잖은 사람 했거든요. 트럼프한테 이거는 우리 국민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순이 이런 것까지 만약 다 걸어가지고 만약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위권을 가지겠다. 그거를 당신 부정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트럼프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딜을 생각할 거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핵무장이라도 하려면 전작권이라도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달라 소리 못 하는데 어떻게 그 딜을 해요? 여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 일단은 그 뭐 관세 제일 얘기하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상대로 해서 25% 이제 고관세 얘기했다가 한 달간 유예한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 총 수출이 최대 65조 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좀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는 일기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예. 일기에는 그래도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맞아. 그럼 미국 매티스라든지 뭐 행정부에 이런 분들. 어른의 축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벌리면 옆에서 좀 말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위주로 정부와 백악관을 딱 구성하고 있어서 이 초반에 우리한테 충격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거는 뭐 경제나 안보나 마찬가지고요. 네. 트럼프가 별명이 테리프맨이에요. 네. 관세맨이라고요. 이 양반은 관세를 엮어가지고 다른 자기 어떤 목적, 예컨대 불법 이민 문제나 뭐 마약 문제나 이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이나 마약이나 이거 단속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한 달 유예된 거 아닙니까? 뭐 우리하고 만약 앞으로 관세 이야기 나오면 FTA나 주한미군이나 북한 핵 문제나 관세 가지고 그걸 수단 삼아서 다른 거하고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딜을 좋아해요. 뭔가 딜을 해가지고 거래를 내가 성공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외교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에 뭐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다, 가치 외교다 이런 거는 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익을 트럼프한테 이게 좋은 딜이다라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연이.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예. 관세맨이라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좀 궁금하잖아요. 왜 느닷없이 멕시코, 캐나다한테는 25%를 때리냐. 주적은 중국인데 이유는 뭐냐. 중국의 관세 장벽을 세니까 중국이 우회를 하는 거예요. 중국 본토로 바로 안 들어가고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멕시코 통해서 들어가는 거. 이걸 뒷마당이 열려버렸다는 인식 때문에 이걸 막겠다고 한 거고 두 나라가 저 자세를 취하니까 트럼프가 멋있게 한 달 유예를 했는데 그건 아마 그네들 사정을 봐주기 위한 건 아니고 자기들 준비. 그렇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있잖아요. 이 부담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도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그게 이제 할 거라고들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우리 공장들 많이 대기업들 많이 가 있고 거기서는 이제 USMCA입니까 옛날 나프타죠.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관세 없이 미국의 시장에 진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때리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아픔이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말보다는 뭐 발을 봐야 된다 그럴까?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미국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아마 제일 두려워하고 하는 게 미국 국내 여론이 예컨대 인플레 같은 게 그런 거죠. 관세 올렸다가 국내 소비자들이 트럼프 찍어줬더니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국 거, 캐나다 거, 멕시코 거 싸게 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움직이는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나만 제가 첨언하면 지난달 28일인가 하원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간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한국산 세탁기 사례를 들었대요. 세탁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했잖아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네, 맞아요. 2013년부터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서 수출은 한 70%인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울며거저먹기로 LG, 삼성이 세탁기 생산하는 공장을 다 미국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서 급줘서 빨리 들어와라 여기. 근데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갈 때 우리 재벌 총수들 가가지고 몇백억 불 투자 약속하고 그 투자 계속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또 한 번 그걸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투자가 모자라가지고 투자가 일자리인데 미국에 대미 투자만 계속 1년에 몇십억 불씩 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빨리 탄핵 국면을 빨리 끝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대로 써야 돼요. 그 사실 트럼프하고 우리하고 4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1기 때 그때도 탄핵이었죠. 박근혜. 이번에도 또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권한대행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그래도 뭐 9일 만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 이제 뭐 트럼프하고 이제 통화를 못한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일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또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공석이라든지 이런 지도부의 공석에 대해서. 일본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 딜을 어떻게 해가지고 피해를 덜 보고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이 고민을 일본도 상당히 한 결과 같아요. 예컨대 방위비를 2배나 올린다 그러잖아요. 2027년까지. 근데 그거는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 일본 자체 국방 예산을 2배 올린다 이 말이니까 일본이 원래 하고 싶어 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 왜 국방에 돈 더 안 쓰냐. 왜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냐 맨날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하는 거 보고 그거는 원래의 자기들이 플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 이제 돈을 쓸 테니 네가 좀 다른 쪽 좀 봐줘라. 일본이 이제 그렇게 빨리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부럽긴 하지만 리더십이 다시 서면 그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되겠죠. 냉정하게 보면 미국에 주는 전략적 가치를 보면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세죠. 일본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전직 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장인가 하는 분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리는 바보 전략을 써야 된다. 21세기 바보 전략을 쓴다고요? 바보 전략.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대통령도 없고 이래 어수선한데 조금 더 시간을 주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살 전략, 바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바보 전략을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계속 바보같이 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일본처럼 국방 예산을 좀 쓰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갖다 들이밀잖아요. 우리는 뭐 그럴 만한 게 없나요? 제가 아이디어는 하나 내면 제가 보다가 좀 느낀 건데요. 트럼프로 움직이는 또 다른 코드, 숨겨진 코드가 뭐냐면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가문의 수익을 엄청 얻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타냐후가 깨를 낸 거 아니에요. 여기다 참전시키는 방법이 요 부동산 잘 개발하면 돈이 됩니다라고 설득을 한 거. 부동산 업자니까. 한반도도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차관해서 비공식적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된다. 차관하는 건 좋은데 이미 트럼프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원산지구
그거 개발하면 거의 리조트 지구 개발하면 아주 뭐 좋을 거다. 트럼프가 그런 거를 무슨 부동산 개발하듯이 그게 저는 현실성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때라니까요. 그때 좀 한번 좀 나서세요 좀. 특사로. 그러시면 되잖아. 예. 뭘 해야 되나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줄줄이 폐업하고 막 진짜 내수가 너무 안 좋은데 사실 그 경제 불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그래서 거래량이 막 금 거래소 개장 이래로 지금 뭐 1,000억을 넘었다고 하는데 금은 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뭐 돌반지 몇 개 있고 그렇죠. 우리 외환위기 때 팔았어요. 외환위기 때 많이 팔았죠. 몇 개 그냥 남아 있죠. 아, 지금도 남아 계시는 거예요? 몇 개 남아 있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금값이요. 예. 만 원 한 돈에 너무 오래된 얘기다. 55만 원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금값이 계속 올랐던 건 아니고요. 맞아요. 80년대, 90년대는 예? 금값이 잘 안 올랐어요. 요즘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트럼프 때문에 이중으로 불안하고 이럴 때는 금이라는 게 이게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니까 자연스럽게 찾는 거예요. 그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뛰어가지고 야 이거 뭐 무슨 한 돈에 맞아요. 55만 원 하면 도대체 한 돈이고 아니고 옛날에는 반 돈도 반지 만들어 가지고 선물하고 반돈 했잖아요. 했죠. 이제는 반 돈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네. 하노이에 실패하고 나서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트럼프 머릿속에는 하여튼 딜이에요. 그걸 한미 간에 굿딜을 할 수 굿딜을. 있도록 굿딜, 우리가 굿딜. 그래야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제가 묘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여간 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잘 버티자. 아까 그 바보 전략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일단은 통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